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있었던 서울시 지방직 시험이었고요. 서울시 지방직 시험. 다행히 문제가 공개가 돼서 해설 작업을 좀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이제 뭔가 좀 뭐랄까요? 이렇게 해설에 대한 어필,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까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카페에다가 좀 업로드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번거롭긴 하네요. 그래도 글로 하는 것보다는 뭐 이미 카페에 지금 첨부 파일은 올라가 있으니까요. 강의로 이제 그걸 좀 보강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 뭐 이렇게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은 잠깐 뭐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난이도는 이게 아주 쉬운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아주 쉽다 하긴 뭐했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좀 봐왔던 거는 되게 쉬운 것들 많았고요. 낯선 문제들이 좀 몇 개가 있었죠. 한 4문제 정도가 그저께 보였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아주 그냥 대놓고 틀려라 이렇게 낸 문제도 있더라고요. 아주 쪼잔하게 글자 하나 바꾸고 뭐 그렇게 해서 낸 문제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체감 난이도는 낮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푸실 때 이거 좀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DDC 23판 일부를 바탕으로 할 때 테이블 1 표준구분표 03 사전을 합성할 수 없는 자료. 이 03 이거 트릭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건 트릭이고요. 중요한 건 테이블 1을 합성할 수 없는 자료 이겁니다. 자, 테이블 1을 같이 쓰지 못하는 자료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세 가지 케이스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중복 분류. 분류 결과 중복 분류일 때, 그러니까 030하고 뭐를 같이 못 쓰죠? 03 같이 못 쓰죠. 뭐 이런 케이스죠. 900번대에 09가 잘 들어가긴 힘들죠. 뭐 역사 의미가 아니면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중복 분류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포함주일 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용 금지주일 때, 요거는 제가 좀 글씨가 날아가도 이해해 주세요. 사용 금지주일 때, 이때는 합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팍 들어온 게 뭐였냐면 여기 사용 금지주는 안 보이고요. 중복 분류는 분류 결과를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포함주가 눈에 들어와요. including, 그쵸? 여기 including 이런 게 이런 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제 including 안에 들어가 있는 volunteer student service라고 하는 게 1번에 바로 나오죠. 그럼 이 딕셔너리는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1번이 되는 거죠, 답은. 나머지들을 점검을 해보면요. Community Relations, Financial Management 다 어때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다 분류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ndustry Involvement in Higher Education, 이거는 클래스 here, 분류지시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분류번호를 배당받은 개념이 돼버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표준부 구분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럼 뭐 그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갔다고 치자고요. 영화 극장에 갔다고 치자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약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얘는 아직 빈 자리가 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애입니다. 얘는 빈 자리가 날 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클루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교재에는 관련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109페이지,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언제 제가 뭐 다룬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출이 있었나 봤더니만 제가 올해 3월 달에 3주차에 2013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다뤘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여기도 including 노트가 있었어요. population transport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고 싶은 거냐면 표준 구분을 지금 지역 구분을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렇죠? 독일이라고 하는 지역을 넣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0943이 가능한가? 이걸 이제 놓고 우리가 따져보는 거였습니다. 그럼 0943이 가능한가 봤더니 09가 뭐에서 온 거죠? 표준 구분에 09를 더해준다. 뭐가 없을 때? 지시가 없을 때 그거죠? 근데 얘는 지시가 없을 때 09도 조차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표준 구분에 얘가 이미 포함주 안에 포함이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포함주에 제시된 주제이기 때문에 표준 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그 내용이었죠. 이건 뭐 제가 카페에도 공지한 해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보실 때 좀 힘들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제 교재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좀 일부 있고요. 뭔가 유추도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과학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하셨던 것 같아요. 카페 바로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자, 한번 따져봤어요. 일단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제 수업 때 말씀드리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2분법 아니면 3분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몇 개죠? 4개가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컨이 이게 과학이 맞아요. 뭐랑 연결시키셔야 되냐면 해리스랑 연결시키셔야 돼요. 해리스 분류표가 보면은 역베이컨식이잖아요. 그래서 과학, 시학, 사학의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학, 시학, 사학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류 구성이. 그래서 이게 뒤집어졌다 해서 역베이컨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기는 철학 또는 오성, 이성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럼 이 과학이 그런 거냐? 철학인데 이게 과학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따져보니까 옛날에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리스가 이제 할 때가 19세기고요. 이때 당시에 사회과학이라는 게 그때 나오고요. 자연과학, 공학적 개념들도 그때 등장하는 시기쯤 됐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물며 베이컨이 있었던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술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술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뭐 사회과학 이렇게 부르는 그 과학이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폭넓은 개념이었던 거고, 철학도 과학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해리스의 표를 보면은, 벌써 뒤에 설명도 그렇고 지금 얘기를 해버리네요. 카페도 있어요. 사이언스가 1에 들어가 있고, 이 밑에 하위 개념으로 철학과 종교 등이 들어갑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사이언스 과학이 앞에 있는 거고, 철학적 성격도 과학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넓은 거죠. 그거를 감안하셨고 보셨어야 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과학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다. 더 넓은 개념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컨과 헤겔은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해리스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이건 교재 한 48페이지쯤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해리스 분류표 쪽에 가보시면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펜서는 어디서 좀 유추할 수 있냐면 연속적 분류 체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교재 가면 꽁트에 가면은 교재 꽁트 부분 있죠. 여기 가면은 연속적 분류체계 시도했다. 당시 암페르나 스펜서 등이 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순수자연 정신과학 등이 연속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속적인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걸 유추해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제 교재를 푸셨다면 이걸 어느 정도 외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니은과 디귿, 이 헤겔과 베이컨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여기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이창수 교수님께서 2014년에 이제 쓰신 도입에서 발행하신 책이 하나 있거든요. 자료 분류론이라고. 저 지도 교수님인데 필수로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이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대로 있어요. 과학이라는 표현까지도. 근데 오히려 지문에다 오성을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문제 출제가 됐을 때. 이거 지도 교수님 출제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연구전이시라서 안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우파니샤드, 이게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왔던 이제 지적됐던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분트 보면 순수자연 정신과학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분트를 또 제 교재에서 봤을 때는 분트가 내용이 좀 다를 겁니다. 분트 내용이 좀 다를 거라서 이것도 새로운 내용으로, 여기서 문제로 바로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답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분트라고 하는 학자에 대한 주장이 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것과 조금 다르니까, 분트는 형식과학, 순수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정신과학 나누고 막 이렇게 찢어놨잖아요. 그렇죠? 자연과학, 정신과학으로 나눈 것에 또 순수과학을 앞쪽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배치가 초반에 이분법에서 또 이분법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꽁트와 함께 연속적 분류라고 하는 말, 인간의 지적 발전, 이것도 연속이죠. 스펜서, 이것도 연속적 분류책이죠. 이런 차원에서 있었던 것도 교재에 있습니다. 꽁트 쪽에 가보시면 나와요. 그걸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나왔던 게 이제 잘못됐던 부분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었죠. 스펜서는 연속적 분류를 추상에서 구체로 가도록, 이거 저기 CC에서도 좀 봤었던 내용이죠. 네, 그런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항상 우리 나왔던 부분에 어떤 표현 있죠. 어떤 용어의 표현. 우리 용어 때문에 많이 혼란해 하는데, 이걸 조금 이런 특히 철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용어들은요, 뭐 옛날 과거, 특히 과거 철학적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면 조금 폭넓게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있다고 제가 문제 풀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3학 4과로 배우는데 시험에 3과라고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거로 나왔어요. 이게 이제 7자유 과목이죠. 이것도 종종 나옵니다. 3과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거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3학 4과는 번역이고 3과라고 번역을 해도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어들의 번역이 어떻게 해당되는지는 어느 정도 철학 분야이기 때문에 추상성이 있죠. 추상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풀 때. 그러니까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렇게 가면은 정말 그 혼란하기만 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알겠죠? 너무 단정적으로 가지 마세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아, 이건 너무 옛날에 단정적으로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좀 어느 정도 여유, 이렇게 이제 내공이 좀 생겨야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하고 감안해서 해석에 대한 여지가 있었으면, 해석에 대한 여지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뭐 지금부터 외워야 되는가요? 뭐 이런 거보다는 시험 전에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것도 시험 전에 정리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나중에 또 한번 올릴 때 되면 올리겠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문제 2번 해결하고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문제, 이건 뭐 되게 쉽죠. CC에서 사용하는 분류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10개 아라비아 숫자, 26개 알파벳 대문자, 26개 알파벳 소문자, 그리스 문자 델타. 이 부분 들어가는 건 교재 페이지도 제가 찾아놨나? 네, 71에서 72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우리 공기호 하면서 CC51 뭐 맨날 외웠잖아요. CC51을 외우자. 그러니까 소문자죠. 26, 이게 공기호니까 23개의 알파벳의 소문자가 사용되고 있다니까 당연히 3번이죠. 이런 건 참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기본 주제나 특수 세목이나 또는 뭐 이런 데서 사용되는 기호들은 23개의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공기호를 외웠냐를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케이스,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알려졌어요. 이게 제일 많이 알려진 부분이니까 요것들은 좀 그렇게 나올 가능성, 이런 식으로 알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죠. 이거는 다음 문제 보죠. 자, 이번엔 이거 처음 볼 겁니다. 이거 무슨 책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거는 뭐 자료를 좀 찾아서 이것저것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한 거고, 출처는 좀 차후에 좀 다시 한번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 많이 있진 않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본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한 권 정도만 있습니다. 옛날에 봤던 책이거든요. 그 책을 다시 확인하면 이제 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가까운 게 뭐냐면 그 김태수 교수님,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죠. 김태수 교수님이 옛날에 쓰셨던 분류책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봤던 경우 거기서 봤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하고 연결된 거 아니 잘못 봤습니다. 아니, 잘못 얘기했네요. 김태수 교수님 책에서 본 게 아니라 다른 책이었어요. 다른 거에서 본 것 같아요. 다른 자료에서 봤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출처들을 찾기가 참 난해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왜 출제됐을까에 대한 부분, 제가 착각해버렸네요. 잠을 못 자서 지금 새벽 3시, 6시 50분이거든요. 이제 아침이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착각했어요. 네, 죄송해요. 자, 이거 봤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뭔가 봤더니 고전 범주화와 자연 범주화에 대한 설명. 이게 전 정보 검색 쪽에서 본 기억이 나요. 비슷한 그런 이제 설명, 범주화에 대한 내용 찾다가
얼핏 그냥 쭉 목차 넘기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나름 여러분도 어떤 센스를 좀 발휘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낯설어서 뭔가 싶은 것이 있는데 자, 고전적 범주화와 자연적 자연범주화. 그러니까 자연범주화에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이 어감, 뉘앙스? 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런 어감은 어떨까요? 고전과 되게 반대되는 고정적인 성격과 좀 반대. 고전하면 이제 클래식하고 아주 딱딱하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범주를 상당히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경계성이 또렷하게. 그럼 자연적 범주와는 좀 어떻게? 좀 유연하게. 이렇게 본 느낌이 드시면 되는 거죠. 실제 그래요. 이게 지금 내용들 제가 찾아본 결과 그런 방식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범주, 이게 답이 1번인데요. 분명한 경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연범주는 범주 내 구성을 동등한 자격을 가자. 모두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된 이거는 아니에요. 자연범주는 좀 더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고전 밑에 3번에 대한 고전범주화가 이게 자연범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범주 내 구성원의 위계는 문화 환경에 따라 다르진다. 이게 유동적이죠. 유연하고. 그러니까 이건 자연범주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또 특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성원은 그 범주의 속성을 반드시 지녀야 돼. 자, 반드시 이런 말 나오면 상당히 어때요? 딱딱하고, 그렇죠? 고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셔야 되는 거죠. 용어에서의 그 기본적 개념을 우리가 파악을 하면 느껴지는 느낌을 파악을 하시면은 해결할 수 있는 출처는 참, 난 좀 그래요. 이게 딱 우리 문헌정박 쪽에서 나온 책인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이론적 개념에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론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제가 해설을 좀 찾아봤어요. 관련된 내용들 좀 자료들 쭉 정리해서 보니까 고전범주화 옛날에 메모 잘핏 해놨던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찾았던 자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범주는 필요 충분 자질의 집합이다. 그래서 특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은 그 범주의 속성을 반드시 지녀야 하며 이런 거, 그죠? 항상 그래야 하며 그 속성을 지닌 것은 범주에 살해야 한다. 범주는 분명한 경계를 갖는다. 또렷해야 된다. 이게 고전범주화죠. 중의성을 지닌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만 존재한다. 하나의 특성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되게 고정적이고 고리타분하죠. 범주의 성원들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그래서 특정 범주의 모든 정의 자질을 보여주는 개체는 모두 그 범주의 성원이 되기 때문에 범주의 성원은 대등하고 상위 범주의 모든 특성이 하위 범주에 상속된다. 이게 우리 분류표의 어떤 고정성 뭐 이런 거와도 어느 정도 관련성 되어 있는 사고라고 볼 수 있겠죠. 범주화의 사고 방식이라고. 자연범주화는 사물의 속성은 사물 내재적 속성보다 특정 문화권에서 사물의 역할과 관계가 있다.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말이죠. 언어와 문화권에 따라 범주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유연하죠. 그래서 단일 속성으로 두 개의 범주를 본질적으로 구별하기도 어렵고 일반적으로 뭐 표준 분류법 대신 자체 조직 구조와 고유한 특성을 지닌 개개 분류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표준 분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고전 분류적 성격의 사고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연범주화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 같은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다양한 사고 패턴을 반영하는 분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 다양성을 인정하고 위에는 상당히 고정적이고 우리 사고방식도 이런 비슷한 사고방식이죠. 마치 뭐죠? 열거식이 있으면 분석합성식이 있는 것처럼 고정적인 분류체계가 있다면 자연적 분류체계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정보검색에서 제가 종종 다루게 되는 정보검색의 범주는 문헌 분류가 있고 클러스터링이 있죠.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클러스터링도 일종의 유연한 범주거든요. 이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거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점점 설명이 길어지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UDC 분류기호입니다. 이건 뭐 제 문제 풀 때 자주 다뤘던 내용이죠. UDC 분류기호. 숫자 볼 필요 없다. 기호만 봐라. 그랬었던 겁니다. 대부분. 이거 뭐 제 천재 문제집에도 있고 뭐 몇 번 문제 풀에도 제가 집어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자, 수학과 음악입니다. B급은 from to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from to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학부터 음악까지예요. 그럼 이 범위가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하면 안 되고 적용할 수가 없고 플러스 덧셈이 되어야지 맞죠? 덧셈이 되어야지 맞고 경제학 연속관행물이면은 이 연속관행물 0, 5를 적용한다. 그렇다면은 이거 표준구분의 개념이잖아요. 원가로 안에 0, 5가 들어가야지 이게 표준구분의 개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각가로는 우리
그 상관기호, 예, 거기서 나왔던 거죠. 부차적인 애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걸로 봤었던 그겁니다. 한국의 화학공업이면은 화학공업이 66이고 한국이 919고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이 519 안에 원가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맞고요. 20세기 화인데 등호면은 이거 언어죠. 제가 옛날에 호두까기 인형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빨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해골바가지 막 그렸었던 기억 나는데요. 그럴싸한가요? 이빨 잘못 그렸네요. 안 할게요. 예, 시간도 없는데. 자, 아무튼요. 그래서 이 등호 하면 언어적인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0세기 회화, 20세기가 대적용되려면 큰 따옴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교재 65에서 66페이지 부분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덧셈이죠. 원가로 안의 0이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갖다가 제가 천재 문제집에서 한번 넣어봤었던 것입니다. 출제를 해봤던 정치와 경제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 된 교육사전, 표준 구분도 있고 언어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경제, 이거 비슷하죠? 한국의 화학공업하고 비슷하죠? 자, 여기서 틀린 게 3번이거든요. 여기서 한국에서 등호가 한국민족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고, 행정학 저널에서 영어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던 거하고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볼까요? 이것도 6판 개정되면서 제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순서가 옛날에하고 좀 달라졌고 DDC랑 같아졌다고. DDC랑 스타일이 똑같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강의 때. 그래서 시작점을 잡을 때 여러분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이 순서를 이걸 읽으면서 순서를 잡지 마시고 무조건 뭐부터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보는 겁니다. 끝은 똑같아요. 그럼 시옷은 볼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이 2개고 리을이 2개입니다. 그러면 출판시 CIP 먼저 보느냐 제목 먼저 보느냐 그럼 1번 2번은 아니죠. 자, 그럼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판단이 나겠네요. 제목 보고 뭘 보느냐 이거죠. 기억. 제목 보고 CIP 보느냐 제목 보고 내용 목차 보느냐 그러면 답이 4번이죠. 제목 보고 목차 보고 이런 순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 보고 그 다음에 뭐 보고요? 목차 보고 서문 읽고 그 다음에 디귿이니까 본문 쭉 읽고 그 다음에 참고문헌하고 색인 보고 그 다음에 CIP까지 보고 나서 모르면 바깥 물어본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이었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던 거고 문제 풀이 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올해 했던 문제풀이에서 찾아봤더니 1월 달에 한번 했더라고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KDC와 DDC 둘이 똑같으니까 같이 만들어 놨던 거고요. 자, 됐고 요것도 재밌었어요. 이것도 문제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거 5, 2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밑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거 문제 2 신청해도 먹히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로서 성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물어보는 지점이 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5이라고 하는 건 임의의 숫자로 정리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군 이순신전이라고 하는 전기서의 도소기호, 이재철 기호법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배우는 게 뭐죠? 피전자 기호하죠.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거죠. 저자의 성으로 저작기호를 사용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이 들어가면 장군 이순신전에 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장이 들어간 애들은 다 틀린 겁니다. 서명을 가지고 하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만 알아도 바로 1번인 건 알 수 있어요. 이순신전에 이를 가지고 기호화했다. 조지현의 조가 보인다. 네, 이거 맨날 했었던 거죠. 이건 교재 출처를 뭐 찾지는 않았어요. 너무 뻔한 거라서. 이거를 한번 제가 옛날이 아니죠. 올해 모의고사 때 패스 5월 달에 모의고사가 있었죠. 거기서 한번 넣어봤는데 그게 여기 있죠. 이순신도 똑같죠. 가끔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 생각하는 거나 문제 만들 때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게 많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네요. 자, 새벽이란 소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했었던 것이죠? 자, 김오륙 이순신의 이 저작교 놓고 저작교의 이 김중에 김이 들어갔었던 거죠. 그 문제였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변형되어 나온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짤막짤막한 문제도 있어요. 이 문제는 좀 되게 뜬금없어요.
이것도 뭐 찾아보면 인터넷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고, 이건 저도 아직 출처는 찾을 수가 없는데 대충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알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얘기였습니다. 조금 관점이 되게 색달라요. 관점이 좀 색달라요. 좀 더 찾아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보고 싶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게 아직 저한테 지금 없어서 도서관을 한번 가봐야 돼요. 네, 급하게 해설 올리니까 감안해 주시고, 이건 좀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 뭐 인터넷 찾은 자료 섞어갖고 좀 해설을 만든 겁니다. 요 문제는. 그러니까 분류표의 주제를 구분하는 데서 하위류의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규범, 하위류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규범.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하위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건 판단은 가능하거든요. 자,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뭐를 키우는 거죠? 외연을 여기서 답이 3번인 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키우고, 그 다음에 이 외연이 작아지고, 구체성이 더해질수록 외연은 작아지죠. 구체성이 더해질수록 외연은 작아지고, 뭐는 어떻게 되나요? 내포는 높아지죠. 그거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내포는 적고 외연이, 뭐 내포가 내려가면 외연은 올라가고, 그 반대인 경우도 많고, 외연이 올라가면 내포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한정과 개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표현인데 조금 색다르게 표현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외연감소 규범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더 이거는 답 선택하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이거 있죠. 공갑 인저스 원칙이라든가 전통적 규범 순서, 양적 순서 원칙에 대한 해설은 제가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리가 되면, 찾아지면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카페에다 올리던가 뭐 하겠죠. 그래서 찾아지면 할 거고요. 요거 외형 감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계층관계 개념의 외연은 각 구분 단계마다 감소되고 외연이 증가할수록 내포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내포와 외연에 대한 관계를 알고 있으면 이게 밑으로 하위로 점점 찢어질수록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좀 낯설었던 문제, 아까 봤던 거 하나랑 요거까지 해서 넘버 2, 두 개째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요거는 해석하려고 막 헷갈리다 보면은 끝도 없는 문제입니다. 뭐 아크릴 물감에 대해서 뭐 고민할 것도 아니고, 그쵸? 조경에 대한 어떤 뭐 풍경화 뭐 이런 거죠. 풍경화 기법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 지시가 딱 정확하게 요거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시가 정확하게 요거만 나와 있고 주제도 지금 아크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림 그리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나머지 조건에 어떻게 껴붙이느냐 뭐 이런 내용이죠. 기본교는 751.4264로 가고, 그럼 751.4264인 애들을 다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751.4264로 다 찾아지면은 요거 뒤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는 4자로 나온 4자 뒤만 이제 생각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팔로잉 나왔네요. 팔로잉 나왔고, 자, 1단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단계 있죠. 베이스 넘버를 파악한다. 두 번째, from이나 in을 따진다. from이나 in 따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following을 따지는 거예요. following. 자, 그러면 following이 704.94가 있고 704.92부터 704.949까지에 있는 범위를 따져봅니다. 그럼 가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 있죠. 아크릴, 페인팅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나요? 테크닉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테크닉 또는 랜드스케이프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테크닉 랜드스케이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건 뭔가요? 테크닉에 대한 말은 여기 없죠.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기법은 여기서 해결됐네요. 그럼 아티클 테크닉 되겠네요. 그럼 요거만 찾으면 되겠네요. 랜드스케이프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베이스 넘버가 뭐죠? 704.94니까 704.94 다 잘라내버리고 뭐만 36만 살아남네요. 36만 살아남으니까 요 뒤에 36 붙어있는 애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결론은 following 잘 지워버리면, 지우기만 하면 끝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여기 베이스 넘버 142.64 뒤에서 704.9436, 여기서 704.94를 following으로 잘라내고 36을 살려서 붙여라, 이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찾아봐도 되긴 돼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단어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는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지으면서 봤거든요. 이것도 있고, 이거 있고, 테크닉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이걸 적용하면 되겠는데 여기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만 있으면 지시사항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요거 비슷한 스타일의 것이 있었어요.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모의고사 때 한번 넣어봤던 거라서, 이거 팔로잉 적용에 대한 부분이라 한번 더 넣어봤습니다. 연습해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그 해설 강의, 그 공지사항이 있는 해설 강의에서 이미 해드렸던 거니까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팔로잉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길래 한번 넣어본 거니까요. 표준 구분 뒤에다 팔로잉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참고로 넣은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KDC 6판에서 제시한 분류 규정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제 6판 분류 규정, 이거는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이 꽤 있으니까요. 자, 어떤 주제의 연구 방법이나 이론을 응용할 경우에, 연구나 이론을 응용할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연구 방법이나 이론을 응용할 경우에는 어디다 분류하느냐? 연구 대상이 되는 주제 아래 분류한다. 응용에 분류한다잖아요. 응용에 분류한다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간단하죠. 문헌이 주 주제 간의 원인과 결과를 다룰 땐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다 분류한다 했고요. 구체적인 주제와 추상적인 주제가 함께 내포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구체적인 주제로 가야 되지 추상적인 주제로 가면 안 되겠죠. 이건 100% 틀린 내용들입니다. 다른 저자 학설이나 연구 결과를 비판한 문헌은 비판이 대상이 되는 저작이 아니라 비판한 사람한테 가는 거였죠. 그렇죠? 비판한 사람한테로 가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영향관계예요. KDC의 영향관계는 조금 DDC와 다르다. 그래서 개인이 다수에게 영향을 주었을 때 이런 케이스 있죠. 그거 부분만 좀 조심하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런 거였고요. 여기서는 1번이 가볍게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제가 또 내놓은 데가 어디 없었나 싶어 찾아봤더니 여기 비슷한 문제가 이제 여기 있더라고요. 천재에서 서로 영향관계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문헌은 영향을 받고 있는 주제. 또 방금 전에 나온 거죠. 원인과 결과는 결과. 특정주 한전등 단검은 총소명 권어 표시가 있는 것은 일반 전집.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이 한계있을 때 연구 대상의 분류.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먼저 문제로 봤던 건데요. 답 궁금하시면 3번입니다. 특정 주제에 한정된 단검본이죠. 그럼 해당 주제로 가야 됩니다. 일반 전집으로 가면 안 돼요. 됐고, 다음 넘어가 보죠. 지금 33분 지났네요. 나머지도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틸렛의 7가지 서적 관계 유형 중 코막 통합 서적으로 작성된 다음 2개 서적 구대 관계당하는 거. 틸렛 우리 많이는 모르겠네요. 좀 봤어요. 보기는 종종 봤습니다. 한번 봐봐요. 여기에 이게 또 팁으로 이 선생님 되게 배려가 좋아요. 틸렛만 가지고 물어보니 어렵겠지? 마크도 같이 이렇게 간 거거든요. 자, 767과 765는 무슨 관계인가요? 우리가 맨날 배웠던 연관조력의 관계 중에 파생관계고, 이 파생관계 그대로 적용됩니다. 틸렛에도 이 파생관계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답이 3번이에요. 교재에도 틸렛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교재 출처를 찾질 않았네요. 교재 출처에서는 서지적 관계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지적 관계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거 빼먹어 버렸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죄송하고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틸렛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다뤘던 문제들 한번 찾아보면은 4월 달에 봤었던 거 이런 거 한번 넣어봤었어요. 이건 말로 넣었죠. 하나의 저작과 저작의 표현 형식 변형한 개체 간의 관계, 반드시 원작이 있고 원작의 지적 내용이나 현식이 변형된 자료의 관계라고 해서 파생 관계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틸렛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엔 틸렛 관련된 문제들만 좀 넣어봤고요. 틸렛의 7가지 관계 유형이 있었죠.
요것들 잘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같이 해설도 올려놨으니까 제가 자료 올려놨으니까 그거대로 가시면 되고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우리 딸에게 특대 파전을 만드는 기술을 뭐 전부 전수해 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외워도 잘 안 되는 데는 안 되더라고요. 헷갈리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이제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이 파생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 지금 우리가 봤던 게 번역서잖아요. 원저 조록과 번역 조록을 보신 거잖아요. 번역서. 이 번역서나 이런 개정판, 뭐 이 증보판, 축약판 이런 것이 파생관계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말들. 뭐 서평 평론서는 무슨 관계냐, 이거 분명히 그 다음 단계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알겠죠?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세요.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찍어볼게요. 되게 완전 중요합니다. 참, 이런 혼자 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자, 다음 넘어갈게요. 또 틀린 문제. 옛날에 2013년에 나왔는데 또 등장하고 있죠. 13년에 아까 별표 쳐드렸던 게 2013년에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파악해라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계층 관계가 열하일기 0인분 이런 거는 지금 대등 관계에 들어가는 건데 잘못됐었다. 해설해서 드렸었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것도 지금 계속 지금 보면 상호 간의 관계 계속 나오죠. 틸렛 관계. 이 지금 이 서지적 관계가 우리 목록에 있어서 기본적인 테마예요. 기본적인 중요 어떤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상호 간의 관계, 표현형 상호 간의 관계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면 결론은 표현형에 뭘 집어넣느냐. 표현형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 소리예요. 여기서 볼만한 건. 표현형에서 다뤄지는 게 뭐냐. 우리가 표현형에서 보면은 개정되고 뭐 몇 판, 뭐 이렇게 초판 뭐 이런 거 나오면 표현형으로 적용하잖아요. 번역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단은 이 말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답은 4번인 건 알고 있고. 자, 도서의 초판과 개정판, 원전과 번역판이 아니라 번역판이죠. 교재 있는 거 잘 못하고 그대로 들어왔네요. 각각 표현형 수준에서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뭐 원전, 번역본 이런 것들, 그러니까 판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번역이나 원전이냐 이런 관계들을 갖다가 표현형에서 구별해낸다.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꼭 알았으면 좋은, 이거 시험 전에 꼭 봐야 되는 그림이죠.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얘 가지고 많이 해결이 돼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게 새로운 표현형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형이 아니에요. 지금 위에 있는 복제라든가 복제는 그대로, 복제는 여기 뭐 마이크로필름 복제라든가 발체 복제 이런 것들이죠. 이거 동일 표현형이거든요. 표현형이 똑같은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위에는 표현형 상호간의 관계를 가지려면 서로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다른 새로운 표현형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정, 번역 이런 애들 있죠.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개정이나 번역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수정판, 그림판, 간략판, 판자가 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특징으로 봐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 있었냐면 아까 개작, 뭐 변형 이런 거 있었죠. 개작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 개작이나 각색이나 비슷한 영역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요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예 새로운 저작,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번 더 보시고 판단하시면, 저는 요 그림 떠올리고 풀었어요. 이거는 이거 개정 새로운 표현형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표현형이니까 저작의 상호관계상 새롭게 튀어나가야 되겠는데 관계가 다른데 이렇게 보고 전 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맞춰본 거죠. 일단 아이디어는 거기서 떠올랐었어요. 개작 같은 거 완전 다시 바뀐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저작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 나가면서 받으시면 됐습니다. 이거는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새롭게 표현된 것이야.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변화는 아니고, 표현형에서 중요한 건 물리성은 아니에요. 물리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건 내용적인 부분에 변화가 나타나요. 내용적인 부분에. 그래서 이 말을 잘 담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말이에요. 문자, 어기 등 일부분이 다르거나 버전이 다른 것은 동일 저작이다. 자, 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동일 저작의 새로운 표현형이라 소리예요. 이건 동일 저작의 동일한 표현형이에요. 동일 저작의 새로운 표현형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관계로서 구별된다. 이런 말들을 좀 이렇게 읽어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고요. 이건 좀 길었네요, 설명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모의고사 때 한번 했던 거예요. 여기다 표현형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되지 않겠니 해서 유사 문제로서 제가 그냥 샘플로 말씀드린 거고, 이건 뭐 해설도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시아 전자책 및 전자저널 기술 목록 규칙으로 옳지 않은 건데, 전자책, 전자저널 이제 마침내 나왔어요. 마침내. 진짜 언제 나오나 했는데 서울시에서 나오네요, 결국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뭐 이렇게 어렵다기보다는 너무나 허탈한 문제가 나왔죠. 으뜸정보원에서 바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1번이죠. 전자책의 으뜸정보원은 그 책의 유통사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정보가 가장 우선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으뜸정보원은요, 전자책인데요. 전자책의 으뜸정보원은 표제지가 없나요? 전자책의 표제지에서 해결합니다. 표제지라고 하는 곳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행본과 같아요. 실제 규칙들, 뭐 제 그 교재 요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규칙들이 단행본 같아요. 그래서 좀 틀린 부분들만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교재 부록에 보면 들어가 있는 게 좀 다르다 싶은 것들을 위주로 넣은 거고, 물론 공개 강의도 들어가 있죠. 다르다 싶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건 구별 지점인 것 같은데 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면 구별 지점으로 중요했다면 제가 벌써 말씀드렸겠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개념이죠. 일단 책이기 때문에 전자책 제목이 뭐야? 그런데 전자책의 유통사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정보, 오히려 부정확할 수가 있죠. 항상 뭐가 우선이죠? 자료 자체가 우선이죠. 이 자료 자체가 우선인데 자료 자체가 유통사 홈페이지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이건 아니고요. 다음 요거 특정 자료 변경 수료는 단권본의 경우 전자책의 수를 기입하고 원가로 안에 자료 자체에 매겨진 촉수나 장수를 기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그냥 밑에 있는 다음에 해설에 있는 샘플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저널은 14장이에요. 우리 그 실제 보면은 0장이 총칙, 1장이 기술총칙, 2부터 단행본입니다. 쭉 진행해서 총 몇 개가 지금 다뤄져 있냐? 13개가 다뤄져 있으니까 14장이 끝이거든요. 장수 세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인쇄 형태 연속 관행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한 전자저널 기술 대상을 할 때 전자저널의 표제나 책임 표시를 기술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쇄를 갖다 디지털 형태로 복제했다고 하면, 디지털 형태로 복제했으면 복제한 자료 자체에 나타나 있는 전자저널의 표제로, 뭐 그 얘기는 이건 당연한 거죠. 그 자료 자체에 나타나 있는 것을 정보원으로 취득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관련된 부분을 좀 뽑아봤어요. 이거는 아예 화면을 제가 떴거든요. 떠봤는데 정보원의 우선순위, 이게 단행본 전자책에 대한 거죠. 13장이죠. 13장이죠. 정보원의 우선순위 어떻게 돼 있나요? 표제면 판경기, 이표제면 표지의 이미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컨셉입니다. 어디에 이미지, 어디에 이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상당히 유사해. 디지털화된 단행본과 유사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단권본에 대한 얘기 잠깐 찾아봤습니다. 전자책 수를 기입하고 원가로 안에 자료 자체에 매겨진 쪽수나 장수를 기술한다. 전자책 한 책 몇 쪽, 이런 식으로. 우리 이게 기본형이죠. 어떻게 보면 특정 자료 정보물 수량을 적는 기본 형태의 어떤 신텍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하시고요. 앞에 나와 있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14번 볼게요. 14번 요거 카톡으로 질문 주신 분도 있었는데, 자, 옳은 거를 고르는 겁니다. 캠핑을 위한 요리. 그 다음에 조민수, 김인수 사진.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1번부터 하나씩 틀린 거를 잡아보겠습니다. 2, 4, 5에 정말 지식요가 없고 띄어쓰기 뭐 신경 안 쓴다 해서 되게 좋아요. 캠핑을 위한 요리. 그럼 캠핑을 위한 요리가 본표제가 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여기 한글이니까 이건 뭐 이게 본표제겠죠? 쿠킹 for 캠핑 같은 경우는 지금 대등표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X가 돼야 되는데,
등호 달러 x가 되는데 잘못 들어가 있고, 자 여기서만 끝나도 틀렸지만 더 틀린 거 뭐가 있냐면 조민수, 김인수의 역할어가 빠져 있어요. 구두법 틀렸죠. 쉼표가 들어가면 이 둘이 같은 무언가를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죠? 이 둘은 역할이 다르죠. 이 쌍반점 들어가고 역할어 북이 돼야 됩니다. 추가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틀렸고, 1번은 아예 뭐 택도 없네요. 그 다음에 이건 너무너무 많이 나왔죠. 이거 3판 이거 너무너무 많이 나왔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아라비아 숫자 들어가야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파주의 일신, 우일신, 일신, 우신 재밌죠. 하루도 새롭고 또 새롭고, 그쵸. 매일매일 새로워라 이 소리죠. 파주시에서 파주 숫자 빠졌고, 근데 이게 이제 관건이죠. 이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 이거. 그지? 어디. 이 쇠는 연도가 아니다. 쇠는 연도가 아니다. 자, 잘 받으셔야 될 게, 여기에 연도가 없어요. 표제지에 연도가 없어요. 표제지 연도가 있으면 표제지 연도를 쓰면 돼요. 근데 표제지 연도가 없으면 판권지 연도를 써야 되잖아요. 판권지 연도면 해당 판으로 최초년이니까 2013년이 돼야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거 많이 했는데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번까지 틀립니다. 그럼 150페이지 됐고요. 자, 이거에서 헷갈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맞는데 4번이 답인데 25 곱하기 11cm다. 항상 뭐부터 쓰죠? 세로 다음 가로입니다. 세로 가로인데 그냥 높이만 쓰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수업 때 이렇게 말씀드리죠. 정사각형인 책과 아주 삐죽한 책과 아주 널따란 책은 세로 가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밑에 폭이 이 높이의 절반보다 커야 돼요. 가로의 폭이 높이의 절반보다 크고 전체 길이보단 짧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반을 나눠봐야 되겠죠. 24.3을 반으로 나누면 한 12. 뭐 어떻게 나오겠죠. 12cm. 그럼 11보다 뭐가 큰 거야? 이 반이 큰 거죠. 그럼 이 책은 어떤 책이라는 거죠? 밑에 폭이 좁은 책이라는 거죠. 좁은 책이다. 이 판형을 유추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면 1, 2, 3번이 이렇게 몰라도 1, 2, 3번이 완전 틀렸으니까 4번인가 보다 이렇게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는 부분이고, 일단 요거까지 원인을 밝혀냈으면 내공자신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 잘 봐두시고, 제가 이거 해설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모의고사 때 요 비슷한 문제가 하나 이런 뭐 샘플 문제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있기는 있었었어요. 있긴 있었었는데 나중에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해설인데 요즘에 세로 가로로 돼 있죠. 우리는 세로 가로로 쓰고요. 시험에 가로 세로로 나와버려도 틀린 겁니다. 순서가 x와 그러니까 x가 아니라 11 곱하기 25 이렇게 나와도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실습 문제들은 좀 자주 패턴들을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자, 15번. 이건 몇 번 했던 거죠. 아까 문제도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지겨웠던 거고요. 자, 이런 거. 조기성. 통일서명 바르게 나타낸 거죠. 통일서명 이거 없죠. 이거 3형이 돼야 되죠. 통일서명은 주제명은 5 맞고요. 5일 연대, 8일 연대세명.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연대명 이런 거 이게 어디 들어가냐? 여기 옛날에 풀었던 거예요. 교재에도 이거 358.359 358부터 359페이지 하도 이렇게 숫자 읽다 보니까 페이지도 잘 못 읽네요.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통일서명 주제어 지리명 진세모. 이거 2월 달에 문제 풀었던 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풀었던 거에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다뤄봤던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 세목, 지리 세목, 연대 세목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대 세목에서는 이게 8, 2가 되는 것이잖아요. X51이 뭐였어요? 지리명이죠, 지리명. 연대명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간단해서 좋네요. 자, 다음 넘어가면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참 이제 이게 낯선 문제로 세 번째 정도 되나요? 그런 문제입니다. 낯선 문제로 세 번째. 단언컨대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거 그 지도 교수님 책에 보면 있는 내용이에요. 이창수 교수님 책에 보면 이게 딱 그 멘트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출처를 찾았는데요. 좀 멘트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게
대놓고 틀리라고 낸 문제냐면 내고 생각하냐면 실제 페이지를 보면요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를 다 걸쳐서 낸 거고요.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문 포문표를 이 원칙, 기술 원칙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이렇게 뽑아냈다는 거는 그만큼 브로드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라 라기 때문에 이걸 알고 맞추신 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바꿔놨거든요. UDC를 DDC 하나만 딸랑 바꾸거나 DDC를 UDC 하나로 딸랑 바꾸거나 제한을 둔다 두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음식이 변화되는 이런 지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학습용으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전에 좀 참고해서 받으시면 되는 정도의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석은 좀 해드려야 되겠죠? 아무 설명 없이 끝나면 안 되니까. 예,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문표는요 좀 색다른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뭐 최상위 어다 아니면 TT 이런 것도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특성 DDC나 KDC 이런 걸 활용해서 북한이나 남한, 뭐 사이언티픽 네임 이런 각종 외국어 코드를 갖다가 우리말 이런 데다가 다 추가를 해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시소로스보다 그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든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형 편표에 등록할 복합명사 조합의 개수 등의 깊이, 이 깊이가 이 개수 즉 깊이에 대한 제한을 두어 적용했다는 게 얼마나 뎁스를 깊게 갈 것이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한 안 뒀다는 얘기였었죠. 그 다음 로마자나 야구가 두 문자가 한 그림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게 이를 우선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명 표목표의 원칙에서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용어다. 통용어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로마자 야구나 두 문자가 자주 쓰이면 그게 뭐야? 통용어니까 주제어가 된다. 자, 이거 우리 한번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차음어 혹은 번역어의 경우 번역어를 우선 채택하였다. 이 개념이 아니라 뭐죠? 여기 나와 있죠? 보다 많이 사용되거나 안정된 용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일반적인 통용어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선정할 때 위에 1번 같은 경우는 알지 못하면 틀리는 거고요. 진짜. 그 다음에 2번도 애매한 지침이긴 한데 우리가 해석에 대한 눈과 자신감인데 여러분 자신감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거 뭐 처음 보는 거면 당연히 자신감 없죠. 그럴 경우는 요 개념으로 요 둘은 틀리다라는 걸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100점 나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이거 했던 문제죠? 뭐 자주. 국제목록 원칙규범의 목록의 기능 중 뭐냐 이거. 자, 찾아보면 저작 어쩌고저쩌고 포함하여 이에 대한 서지 데이터 점거 논리적 배열과 명확한 여기 포인트가 나오죠. 이동 방법을 제시한다. 항의한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많이 했던 겁니다. 교재 201페이지 가면은 쭉 설명되어 있고 이 말도 그대로 있어요. 똑같습니다. 목록 안팎을 항의하는 일. 이렇게 하면서 뭐 저작 표현형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에 대한 서지 데이터 똑같이 이동 방법을 제시하는 일. 여기서 키워드가 그걸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17번이었죠? 17번은 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분류 목록에 대한 설명인데 분류 목록.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록의 종류 설명 드릴 때 두 가지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제명 목록과 분류 목록 이 두 가지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거는 뭐 저자 목록, 서명 목록은 뭐 이미 이제 별로 이렇게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 주제명 통제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분류 목록이나 주제명 목록들은 가끔 나오거든요. 목록의 종류에서 자주 나오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나오는 편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또 지문이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찍어봅시다. 저랑 같이. 자료를 주제로 검색하기엔 주제 목록의 일종이다. 그래서 주제 목록의 종류가 2개가 있었잖아요. 분류 목록과 주제명 목록. 그죠? 제가 사전체 목록 규칙이나 이런 거 설명드릴 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기억이 맞다. 그러면 니은 디귿 틀렸죠. 하나의 자료에 하나의 저록만이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그거 아닌가 싶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료 배열 순서는 서가의 배열 순서와 일치한다. 일치는 아니야. 분류라고 하는 기호로 1차 배열하는 건 유사하지만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설명이 그 밑에 있습니다. 해설에 있습니다. 부출 조록이나 분출 조록을 이용해서 여러분 분류 목록은 기본 표목이 되진 않죠. 항상 부출입니다.
부출. 그 다음에 분출의 대상에도 쓰일 수가 있어요. 기역과 리을이 들어가 있는 2번이 답입니다. 왜 니은이 안 되느냐? 왜 니은이 안 되느냐? 분류기호는 한 개만 나올 수 있나요? 하나의 자료, 하나의 저록만. 지금 뭘로 접근하는 거죠? 분류 목록이죠. 분류기호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기호가 2개가 되면, 하나의 자작에 분류기호 2개가 되면 저록이 2개 나오죠. 카드 목록의 시대라고 생각하도. 그렇죠? 저록 많이 가능하다. 이런 말 특히 조심하셔야 될 멘트죠. 그러니까 2개, 3개가 나오게 된다면 분류기호는 한 개만 아니라 2개, 3개 나올 수 있잖아요. 분류부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분류부출. 분류기호로 접근점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분류부출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록이 몇 개가 생겨. 여긴 카드란 말도 없고, 그죠? 그렇다면 마크란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접근점에 따라 저록에 발생하는 카드 목록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의 저록만이 가능하다는 말은 틀린 거죠. 네, 그런 논리를 좀 판단하시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교재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제 목록과 분류 목록. 이건 이미 좀 다뤘던 내용인데, 보통 이제 차이점을 주로 말이죠. 자, 주제로 자료를 검색한다. 아까 첫 번째 나왔었던 멘트죠. 그 다음에 서가 목록의 배열 부분 있죠. 이게 이제 배열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서가 목록 1차 배열은 도서기호를 기준으로 하지만 분류 목록은 기본 저록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 2차 배열 기준이 달라서 서가 배열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입니다.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제가 3판 때 이거 내용을 넣어놨었거든요. 3판 때 내용을 넣어놨었는데 잘 안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활용도가 낮은 것 같아서 뺐어요. 2014년 개정판에선 뺐는데 그게 나올 줄이야. 3판에는 있었던 내용입니다. 보고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기 팁이 있거든요. 어떤 팁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요소 세목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죠. 요소 세목. 그럼 포맷, 아이덴티파이어, 데이트, 포맷, 데이트. 이거 뭡니까? 이건 기본 DCMES, 엘리먼트 기본 요소 15개 중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근데 거기에 요소 세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다. 요소 세목과 뭐가 있었죠? 입력 체계 또는 인코딩 스킴이 있었죠. 이것의 뜻이 뭔지를 알면은 일단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접근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2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고도 어느 정도 찍을 수 있다. 왜냐면 저는 옛날에 이거 어떻게 알려드렸냐면요. 요소 세목과 입력 체계를 구별하는 방법은 대문자로 이루어진 애들이 많나? 뜬금없죠. 이따 보면 알아요. 대문자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으면 고유명사의 약어들이거든요. 고유명사적 성격으로 띄고 있는 약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거의 100%, 아니 그냥 100%예요. 거기 제시되어 있는 거 보면 그냥 100% 인코딩 스킴입니다. 근데 시작되는 게 대문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요소 세목이거든요. 왜냐면 얘는 요소를 세분해주는 개념이고 입력 체계는 해석을 도와주는 애들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문자로 시작해요. 표기가. 그래서 니은 리을이야. 4번. 안 봐도 아는 문제예요. 이거 그 팁으로 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전통적으로 막 풀어가려고 막 고민을 하면은 이건 출제자는 뭐 어렵게 낸다고 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걸 뜻을 알고 적용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 세목은 자, 적용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입력 체계는 내용 해석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뒤에 이제 해설을 보면요. 요소 세목과 입력 체계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소 세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자고요. 일단 요소 세목의 스타일들을 보세요. 기호의 스타일들 다 어때요? 시작점들이 다 소문자죠.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여튼 팁이에요. 그죠? 소문자죠. 자, 그 다음에 입력 체계 보세요. 대문자죠. 다 대문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또 찍을 수는 있겠구나. 네,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소문자로 일단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리고 나서 나올 게 뭐 입력 체계만 있는 자료들이라든가 뭐 그런 뭐 것들. 이거 원래 지금 심화 때 다루려고 좀 빼놓은 내용이긴 한데 그게 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저도 뭐 이렇게 당황스럽긴 했지만요.
그래서 해석을 돕는다면 이거 입력 다시 돌아가서 얘기합시다. 요소 세목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만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렇죠. description 초록이구나. 목차구나. 이 내용이 그 소리입니다. 기술하는 데는 뭐가 있는데 초록과 목차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한정해 줍니다. 좀 더 작게.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호가 이미 있어. 주제가 있고 이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의 뜻이 이거 DDC 기호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에 해석을 돕는 겁니다. 아까 거는 얘는 어떤 종 개념이냐면 어떤 고유명사적인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무언가에 대한 것을 정해주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이 녀석들은 대부분이 어때요? 이건데 이렇구나. 의미적인 거를 보통 한정을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한정어 개념이죠. 그런 의미적인 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뭐 이런 거죠. is, version of 뭐 이런 표현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되게 말로 표현되고 의미적 표현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고유명사가 안 나와. 근데 얘네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값을 해석하는 거란 말이죠. 해석을 돕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인코딩 스킴의 차이인 겁니다. 이 입력을 할 때 무슨 규칙들, 어떤 것 규칙들을 활용했는가,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뭐 풀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전 처음에 보면서 이거 아깝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었어요. 심화대 괜히 뺐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문자와 소문자의 패턴으로 그냥 바로 풀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황당한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못 풉니다. 반복. 문제 내긴 정말 쉽고 어렵죠. 자, 이 반복 가능한 거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제가 이거 실제 문제 풀이 때 이게 참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다 생각하면서 잘 넣지 않는 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근데 어떡합니까? 나오네요. 참 답답해요. 이럴 때 참 이런 거 좀 아쉬운 문제예요. 전 좀 별로 이런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속성 파악이 좀 되게끔 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뭐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은 그래 그럼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주 생뚱맞은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글쎄요 뭐 좀 이것도 난이도 되게 높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면서 사람 당하게 하면서 그런 문제죠. 자, 008 부하 정보 필드. 이거는 반복 불가입니다. 한 레코드에 부하 정보 필드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부하 정보 필드 하나만 필요하다. 왜냐면 어떤 자원의 서적 특성의 표현을 서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다 하는 건데 이걸 여러 개를 서적 특성을 여러 개의 기호를 사용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라고 본 거죠. 하나만 넣는 거고 다시는 007은 또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주의하세요. 뒤에 이제 제가 정리해 놨는데 300 태그는 반복됩니다. 300 반복돼요.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을 때 260을 말을 했어야 되는데 4번을 말을 했어야 되는데 300을 말을 했어요. 300은 반복됩니다. 자, 260도 반복이 돼요. 답은 이제 4번이니까. 자, 표자 책임 표상도 어떤 하나의 자록에 245 태그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하나의 레코드에 245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판사항도 245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죠. 그래서 이게 반복 불가들입니다. 근데 얘는 하나 이상의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발행, 배포, 간사 사항은 하나 이상의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실제 발행 사항 같은 부분이요. 실제 발행 사항 같은 부분이 국제적인 출판사에서 여러 군데에서 발표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배포 과정이 되게 복잡할 수도 있고, 또 간행 필사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발행되어 왔다 간행 필사되기도 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복잡한 형태를 표현하기에 260은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반복이 들어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마크에는 MX 뭐죠? MX라고 하는 자료 유형이 있죠. MX가 뭐죠? 복합 매체 자료죠. 복합 매체 자료의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매체가 CD롬은 딱 어서 만들고 책은 또 어서 만들고 뭐는 어서 만들고 또 따로 만든 곳에 대한 입수의 근거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이름 안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가 가능성이 가장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4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이것저것 외우고 정리하고 그러려니까 귀찮다. 그럼 이것만 딱 외우자고요. 제가 정리를 다시 해봤거든요. 그래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최종 암기 자료, 최후 배포 자료 거기다 집어넣을 건데 일단은 이거 받으세요. 반복 불가가 어느 쪽에 많은가. 이걸 처음 해볼 때 뭐 갈릴리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복 불가가 어느 쪽에 많은지를 패턴을 한번 눈으로 여겨보세요. 희한하죠. 앞에 잔뜩 몰려 있고요. 뒤로 갈수록 적어집니다. 반복은요. 반복 불가가 적어져요. 반복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반복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유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기호들은 상당히 규칙과 고정성을 띤 0번대의 내용들이 많아요. 앞에 0으로 시작한 애들 많죠? 그죠?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0번대 애들이 많고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고정성이고요. 여기 그래서 식별체계나 이런 것들이 앞에 많잖아요. 뒤로 갈수록 고정성이 적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게 보이는 시점 자체가 뭐 이런 것 보면은 지도자적 수치 데이터 여기서 반복 한번 보이죠? 그 다음에 260의 반복 보이죠? 300의 형태상 반복 보이죠? 근데 제가 왜 다 반복 불가만 정리하지 반복을 넣냐? 요거는 필수 태그들 중에서 반복과 반복 불가를 좀 구별해서 알아뒀으면 좋겠다 싶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점의 이 표현이 있죠. 까만색 점은 필수예요. 반복 불가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 점은 반복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흰 점의 위치의 변화에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뒤로 갈수록 어떻다? 흰색이 많아진다. 비중이 높아지죠. 여기 하나 있다가 두 개 있다가 그 다음에 세 개 나오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지고 엄밀성이 떨어지는 것이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어디까지는 반복이 안 되다가 표지화 책임표상 판사항 잘 안 되고 뭐 이러는 분위기다가 이 두 가지는 안 되다가 발행사항부터 어디 갔나요? 발행사항부터 형태사항 가면서 계속 풀어지더라 라는 거죠. 형태사항, 총소사항도 반복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도 반복일까요? 여러분 주기사항을 잘 봐주세요. 주기사항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 얘기도 할 겸 정리해보죠. 그래픽자료 축적 주기와 지리공간 데이터 품질 주기 두 개는 반복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사항은 얼핏 보면 여유롭고 유연한 곳이니까 다 반복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만 반복 불가입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뒤에 들어가 있는 600대 700대 뭐 이런 애들 있죠. 800대 초반까지 얘네들 다 반복돼요. 다 반복되고 요것만 또 반복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은 처음에 이걸 볼 때 다 외워라가 아니고요. 봐도 돼. 앞에 부분에는 대부분 어떤 것들, 식별 체계들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은 반복 불가다. 기본평은 당연히 유일한 접근점 하나여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접근점 하나여야 되니까 당연히 반복 불가다. 그 다음에 통일표지도 하나로 합쳐놓은 건데 반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것까지 가면서 대충 반복 불가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시면 돼요. 자, 반복이 많을까요? 반복 불가가 많을까요? 반복이 훨씬 많습니다. 반복이 훨씬 많으니까 반복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반복 불가를 보는 거죠. 알겠죠? 특히 어디서? 이 기술 요소에서 우리 기본적 기술 요소 있죠. 오늘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 기술 요소들에서 반복과 반복 불가를 체크 좀 해놓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표지화 책임표상 판사항은 제일 중요하니까 어때요? 반복이 안 되고요. 뒤로 갈수록 반복이 됩니다. 그런 패턴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0이 살짝 흩어진 이유는 뭐죠 우리? 이런 애들 때문에 그래요. 이 기록 제작 풀림 공개 이건 아니다. 지도제 수치 데이터, 악보 표현 형식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파란만장했던 오늘 밤이 저는 끝났고요. 7시 44분이네요. 자, 좀 쉬고 다음에 정보봉사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 잘 정리하시고요.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던 거는 선생님들의 출제 의도, 다시 말해 선생님들의 생각이에요. 그걸 잘 읽으시고 그쪽 분야로 또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남은 시험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리 꾸준하게 하세요. 지금 멘붕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멘붕 할 시간이 어딨어. 그죠? 멘붕도 사치입니다, 지금은. 자, 나머지 정리 잘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